안녕하십니까, 생각팀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뇌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학습에 적용할지를 고민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뇌가 이제 어떻게 활동되고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거기서 많은 단서를 알 수 있겠죠. 그 뇌가 바뀌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환경 중에서요, 있던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어떤 시간의 구애를 받는 거잖아요. 어떤 스케줄, 학교 스케줄, 아니면은 뭐 주말이라는 짜여진 각본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짜여진 각본이 자기가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시간과 그리고 자기가 있고자 하는 장소, 그리고 거기서 자기와 교류를 하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과 만나면 그 한 개인은 너무나 잘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 뭐 6세 이후에 자녀를 두신 분들께서는 시간과 장소의 설정, 그리고 누구를 만날 건지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자녀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거에 관한 세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두 번째, 뇌는 호기심 덩어리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3살부터 이제 말이 좀 트이고 나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이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뭐 질문을 하고 그런 호기심에 발동돼서 새로운 도전과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과감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뇌가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라는 거죠. 이건 원래 이제 몇백만 년 전에 우리 인간의 뇌가 진화해왔듯이 그때 어떠한 사물이나 사냥감 아니면은 채집, 수렵회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물건을 맛보고 아니면은 그것이 나에게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존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우리의 지금의 현대에 있는 뭐 사피엔스에게도 이런 진화론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고민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항상 불안적인 요소를 벗어나지만 그 불안이 그렇게 불안의 요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항상 끄기가 없다거나 집중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뭐 적당한 나이대, 뭐 3살 이후부터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오감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뇌는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와 관련돼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무작정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아이들의 뇌는 쾌락을 첫 번째로 최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정보의 자극성과 그런 부분에서 전달되어 오는 쾌감이나 즐거움들이 아이들의 즐거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적당하리라고 생각하는 훈육이나 양육 방식이 이런 쾌락과 어떤 쾌락적이지 않은 부분의 요소를 서로 중간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하긴 어렵겠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평소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너무 쾌락적인 부분, 특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영상에 치우쳐 있는 일상 패턴이 정작 아이들이 학년기가 됐을 경우에 아이들에게 뭐 인간관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학업적인 문제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쾌락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집중하고 아이들이 뭔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는 건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결의 관점으로 이제 뇌의 그런 쾌락적인 부분과 재미, 즐거움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뇌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상이다. 보통 뇌가 사용하는 그 하루 열량은 보통 25%에서 3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영양을 섭취하고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가만히 있어도 뇌는 활성화가 되거든요. 뭐
수업 시간에 자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체육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멍을 때리는 동안이 솔직히 더 뇌가 활성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듯이 뇌의 활성화, 뇌가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영양 공급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뇌라는 것은 항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의지에도 한계가 있듯이 에너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하루에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엔진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 저장 탱크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부모님의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뇌 특성 기반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에서 뇌 특성을 파악하셨다고 하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학습에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식은 소모형이 아니라 누적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모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한번 빨리 끝내는 이제 소모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를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자기들이 놀 수 있다라는 관점. 그리고 어떤 지식이 들어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요즘 학생들이 많이 보니까요. 유튜브를 봤을 경우에 어떤 영상을 봤다. 그리고서 또 끝나고 또 다른 영상을 본다. 이런 관점을 평소에 이제 학습과 이제 조금 별개로 보는 건데, 이제 학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꼭 다른 이제 추가적인 숙제가 들어가고 아니면은 부가적인 어떤 과제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에 접목시키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영상을 정해진 시간 안에 보고 나서 보고 난 영상에 대해서 자기가 뭘 느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영상을 보고 싶은지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이제 뇌라는 것이 시냅스로 연결되고, 결국에 이 연결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에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 이제 생략되는 가지치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불필요한 정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일회성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치기에 이제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뇌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정보에 대한 취득이나 이런 획득이 너무 일반적으로 평범하거나 지극하게 일회성이다 보면은 많은 정보들이 남아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아이들이 뭔가 그런 것들, 다음 단계를 위해서나 아니면은 기억을 위해서도 어떤 것들이 계속 연결성을 갖고 있어야, 즉 지식에 대한 누적성을 갖고 있어야 아이들이 자기가 어렸을 때 기억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그것들에 대한 깊이를 더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누적형이 선호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은 과거, 현재, 미래의 한순간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관점은 복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현재를 산다라고 하면은 현재에 대한 집중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와 현재, 즉 우리가 역사, 과거의 역사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를 해보면 미래의 나가 어떻게 되는 생활 패턴이나 틀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식도 같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배우는 지식과 중학교 때 배우는 지식, 그리고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식들이 각각 수준마다 다르듯이 우리가 그때마다 진로라는 것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들의 뇌가 갖고 있는 수준에 맞게 대답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봐왔던 눈과 귀로 들어왔던 정보를 통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그런 것들에 대한 성장성이 안 보인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도 무조건 어떤 정보에 대한 지식이 그러한 과거와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이 과거의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그런 탐색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걸 위한 많은 정보들이 주입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 습관화는 기억의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쉽게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만약에 논산에 사신 분들, 뭐 저쪽에 논산, 저쪽 관쪽사 쪽으로
이제 등산을 하시다 보면은 길이 나 있을 거예요. 길이 나 있는 것들은 길이 나 있다라는 것은 뭐의 의미냐면요. 반복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 너무 길게, 너무 두껍게 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길이 많이 났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은 아마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무조건 길은 길로서 남아질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학생들의 두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세, 6세, 그 다음에 뭐 10세, 12세 이 두 번에 거쳐서 대체적으로 두뇌의 가지치기가 일어나는데 두뇌의 가지치기는 불필요한 정보들을 없애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은 없애게 해가지고 뇌의 구성을 좀 더 분류화를 통해서 뇌가 좀 더 효율성 있게 변모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핵심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반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뇌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것랑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한 개인이 반복하다는 것은 뇌는 내가 지금 이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둔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학습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듯이 즉 반복과 같은 시간에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3살 버릇 여든까지라고 하는 말이 3살부터 아이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세웠던 습관들이 정말 여든까지 간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감정은 모든 활동과 학습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에서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요. 즐거움, 재미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 우리의 감정의 가장 기본적인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내키다라는 단어가 괜찮을 것 같아요. 내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장난감이라도 다 좋아하진 않잖아요. 내킨다라는 개념이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원초적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키지 않으면 싫어하기 때문에 학습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내키는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단계를 위해서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정말로 일단 아이들이 뭔가에 대해서 좋아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들이 좋아해야 된다는 감정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학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불안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그런 학습 동기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아이들에게 학습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학습에 대한 불신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요. 다양한 활동이고요. 다양한 활동과 지식 처리 속도와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어떤 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꽃이 향이 난다라는 거를 글자로 그냥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누군가가 꽃이 향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청각적으로 알아듣겠죠. 근데 그거를 뭐 연상작용을 통해서 눈으로 내가 봤던 꽃을 떠올릴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때 과거에 있었던 냄새를 맡았던 기억까지 연동시키면은 그렇게 해서 꽃이라는 그런 시각화, 그리고 청각화, 그리고 후각화가 되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들이 몇 가지 다양한 감각으로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공부했냐는 나중에 다른 부분과 영향을 미칠 때 상당히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소똥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소똥에 대해서 한번 소똥을 밟은 적이 있는 사람과 그 밟으면서 냄새를 맡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치우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갖고서 장난을 쳐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소똥이라는 것을 그냥 글자로만 배운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 동안 그런 학습들이 전체 오감 체험으로 이루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고 글자로만 배워진 사람의 학습 능력이나 나중에 그것이 두뇌에서 학습과 연결됐을 때 어떻게 누가 더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봤을 경우에 불보듯 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이들, 즉 3살 이후에 모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통 3살부터 15세 이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 스스로가 여러 가지 체험과 도전을 통해서 오감적인 즉 다양한 수용체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연습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리에 앉아서 책만 본다는 것이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단기 처리 능력 극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내용,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의미 단위로는 한 5덩어리에서 7덩어리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른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일반적인 뭐 강사가 아니면은 청중한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키워드는 적당하게 5개에서 7개 사이로 던져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상작용을 하기 위해서 잘 분류화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정리를 해주는 거, 그리고 상대방한테 정리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말하고 또다시 재정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선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곱 번째는요, 연령과 개인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개인에 맞지 않는 이론은 그 이론적으로 편견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즉 아이들이 두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이해하신다라는 그런 이론과,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 성장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부모님의 안목과 관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적용됐을 때 아이들이 다음 단계를 위해서 어떻게 잘 성장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겠죠. 그래서 모든 키는 부모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요. 아이들의 뇌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공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뇌가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을 제대로 치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장난감을 정리를 잘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정리하는 법, 그리고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중요한 거지, 억지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거는 나중에 기억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창의적인 뇌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창의적인 뇌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솔길, 아니면 지름길을 많이 가보거나 아니면 샛길 같은 거를 많이 간 아이들이 우리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집이 깨끗한 아이는 창의적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부모님께서 아이들의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시면은 아이들의 창의성은 당연히 죽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이들 스스로 적당한 나이 때 자기 스스로 하게끔 할 수 있는 이제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무엇보다도 글자보다는 뇌는 처리를 이제 시각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글자랑 시각적인 정보에 대한 독서랑 독서 이전에 어떤 활동을 잘 병행을 해야 되는지에 맞게 그 커리큘럼을 짜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다음 동영상에서 그 어떻게 아이가 책을 잡게 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책을 잡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